자, 나르고 그러면 106쪽부터 원앙생가부터 강호사사까지 진도 나갈게요. 자, 교재 106쪽을 펴보세요. 106쪽에 보면 원앙생가라고 나올 겁니다. 이 원앙생가 자체는 이제 뭐에 대한 거냐면 제목 자체가 원앙생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앙생가 자체가 의미하는 게 이제 이 가는 어차피 노래니까 의미가 없고 왕생이란 것 자체가 이제 뭐냐면 이 왕생 이게 이런 극락왕생에 관한 얘기예요. 이런 거에 관한 거고 좀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그죠? 극락왕생이라 그래서 극락에 가서 오랫동안 살기를 원한다는 거고 이 원 자체로 나온 게 원한다. 이런 정도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는 극락왕생 자체를 원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목의 의미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제목 자체가 불교적인 입장에서 쓴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극락이라는 것 자체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뭐 이상향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자, 그럼 처음에 보세요. 자, 달이 어째서 서방까지 가시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 서방이란 말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서방정토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극락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달 자체는 서방까지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무량수불 전에 이 무량수불이 쉽게 가면 뭐 이런 정도로 보면 돼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처, 뭐 신의 의미를 얘기하면 돼요. 신 전 앞에 보고의 말씀 빠짐없이 알려주세요. 그러면 달한테 서방까지 가셔서 부처 앞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 빠짐없이 말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달 자체는 그런 어떤 의미냐면 달 자체는 자기가 그런 무량수불 앞에 뭔가 말을 하기를 대신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원의 대상이란 거죠. 그러니까 정말 쉽게 보면 타자가 자기가 이 부처에게 뭔가 말하고 싶은데 그 부처에게 직접 뭐 할 수 없으니까 극락세계 갈 수 없으니까 극락세계를 갈 수 있는 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쉽게 가면 뭐 이런 부탁의 대상 이렇게 봐도 되겠죠. 자기가 뭔가 부탁한다는 얘기야. 자, 서원 깊으심. 이 서원이란 것 자체가 이제 뭐냐면 일종의 뭐 다짐 이런 걸 얘기한 거예요. 다짐 깊으신 부처님을 우러러 두 손을 곧게 모아 원왕생 원왕생 즉 극락왕생 극락왕생 이런 얘기죠. 극락왕생 극락왕생을 그리는 보통 고전에서 이 그리는 뭐 기원하는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극락왕생을 그리는 극락왕생을 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달 자체는 이렇게 보면 극락왕생이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니까 달 자체가 나중에 뭐 이렇게 직접 소원을 즉 어떤 소원이냐면 이런 거 뭐 극락왕생을 이루어줄 대상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잘못된 거죠. 얘는 극락왕생을 직접적으로 이뤄주는 게 아니라 극락왕생을 원하는 사람이 얘하고 누구에게 무량수로 이렇게 신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몸을 남겨두고 48대원을 이 48대원이라는 게 불교에서 얘기한 뭐 48가지 소원 뭐 쉽게 가면 뭐 이런 뭐 48가지의 소원 뭐 이 정도 의미로 보면 돼요. 이런 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결국은 맨 마지막까지 뭐냐면 이 몸 자체가 이렇게 극락왕생을 가지 못하면 당신 어떤 48가지 소원을 이루는데도 조금 뭐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자기는 극락왕생에 가기를, 즉 어떤 뭐 좋은 곳에 가기를 원한다. 이런 정도 내용이에요. 근데 저번 시간에 했을 때 보면 얘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짜리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할 때 그 얘기했죠. 식구체 한가는 이 향가는 이것도 이제 글의 종류가 향가인데 향가는 4, 8, 19체라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구체는 일종의 행이라 그랬죠. 10줄이 있는 거고 그 중에 이 19체 향가는 반드시 뭐한다? 3단 구성을 가지거나 또는 맨 마지막을 두 구를 묶어서 납구라 그래서 이 보통 이렇게 두 구를 묶어서 여기를 납구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납구에는 반드시 뭐가 등장한다? 감탄사가 등장한다. 그러니까 여기도 실제로 이렇게 뭐가 나와요? 이렇게 감탄사가 나오죠. 이 감탄사가 나오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런 정형시의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잘 보면 돼요. 그럼 이 시를 가지고 보면 두 가지 볼 수 있지. 상황은 달에게 뭐 하고 있는 거야? 말을 걸고 있는 거죠. 말을 건네고 있는 게 상황이고 청서는 이런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이런 정도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내용 자체는 뭐 요 정도인데 해석의 중간중간에 이게 완벽한 현대어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대어 풀이가 어느 정도는 돼서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저번 시간 얘기했듯이 향가 자체는 기본적으로 원래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뭐 한 거야? 향찰 표기를 한 거예요. 말 그대로 저번 시간 얘기했듯이 한자의 음하고 뜻 자체를 빌리는 거죠. 이거를 보면 달, 월 이렇게 되는 건데 월이라고 읽지 않고 달로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글자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글자 자체가 이미 한자의 뜻을 갖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상황에 따라서 한자 음과 뜻을 빌리면서 우리말의 전체를 표기하는 방법. 그 정도예요. 근데 아무래도 한자 음과 뜻을 다 알아야 되는 거니까 작자층은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뭐 귀족, 그 다음에 뭐 승려 이런 정도만 되겠죠. 뭐 그런 정도의 내용이에요. 이것도 시험에서 보면 그게 나올 수 있어요. 그 배경설화나 그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뒤에 교재에는 딱히 안 나온 것 뿐이지만 나중에 뭐 시험에 보면 그런 게 같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런 것들은 한가들은 다 배경설 자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해도 돼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넘겨보세요. 그 다음은 자, 114쪽으로 넘어가세요. 자, 114쪽은 시조가 되는데 시조는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거야? 이 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에서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3장이란 거는 초, 장, 중장, 그 다음 종장 이렇게 해서 3개 장이 되는 거지. 학자 보면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글자 수 자체가 이루어지고 이러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자체가 45자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6구가 이렇게 묶이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6구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6구 자체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어디는 이 종장의 여기는 첫 수는 반드시 3글자로 고정해서 뭐 해라 지켜라 이런 정도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6구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렇게 되면 운율 자체가 이렇게 3글자, 4글자나 4글자, 4글자 반복하는 게 많구나 아니면 띄어쓰기 자체가 이런 식으로 끊어지겠죠. 그래서 그 시조는 운율 자체를 볼 때 3글자나 4글자나 또는 4글자나 4글자나 이런 것 자체가 이제 글자 수를 얘기하는 거죠. 글자 수가 이렇게 반복되거나 아니면 호흡 단위가 지금 볼 때 뭐로? 자음보로 이렇게 반복된 형태가 되겠죠.
그죠? 요 정도를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미리 형식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뭐가 돼?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기 때문에 이거를 정형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형식이라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야? 바깥쪽에서 정해진 운율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외형률이 되겠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시조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조는 기본적으로 여기 나온 것처럼 알겠지만 제목이 따로 없어요. 왜냐면 내용 자체가 짧기 때문에 여기서 뭐 그 제목까지 들어가긴 좀 무리가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작가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죠? 작가가 나왔는데 작가가 나왔다는 거는 기본적인 이 시조에 이런 시조에서 얘기하는 이런 기본적인 형식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양반일수록 또는 사대부일수록 뭘 좋아해? 규칙과 예절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그러니까 어떤 시도의 원형적인 그 운율을 잘 지키고 있는 게 이 원천식의 시라고 보면 돼요. 이 시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원천석 자체가 고려 시대의 충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 왕에 대한 또는 고려 왕조에 대한 그런 그 자신의 충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쓴 게 이 글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자, 눈 맞아 휘어진 대. 이 대 자체는 대나무를 의미하겠죠. 눈 맞아 휘어진 대나무를 누가 굽었다고 했던가.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는 지금 뭐가 붙을 수 있어? 마지막에 보면 이런 식으로 물음표 붙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는 사리 자체가 들어가겠죠. 눈 맞아 휘어진 대나무를 누가 굽다고 했던가. 누가 굽다고 했던가. 맨 마지막 붙어성구는 현대어 풀이하면 이런 정도 하겠죠. 굽었다고, 굽었다고 했던가. 이 정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눈 맞아 휘어진 대나무가 굽지 않았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굽었다고 했던가 굽지 않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대나무 자체를 이 눈이 뭐 할 수 있는 거야? 휠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 눈의 의미는 뭐가 되는 거야? 이 눈의 의미는 대나무 입장에서는 대나무를 힐 수 있게 하는 거니까 이런 거겠죠. 뭐 시련이나 또는 고난. 이런 정도 의미는 되겠죠. 그래서 대나무 입장에서 볼 때 눈 맞아도 휘어진다고 해도 굽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보면 나오죠. 굽을 절이면 이 절이란 말은 굽을 절개이면 이런 말이겠죠. 굽을 절개라면 눈 속에서 푸른 모습을 가질 수 있겠는가? 눈 속에서 푸른 모습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지. 이것도 맨 마지막에 이렇게 뭐 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물음표 붙일 수 있으니까 얘도 서리 형태가 되겠죠. 굽을 절개라면 눈 속에서 푸르기 힘들어. 결국은 대나무는 뭐 한다는 거야? 푸르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 아마도 세양구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그럼 여기서 얘기한 너, 이 너는 누굴 얘기하는 거야? 너 자체는 대나무를 의미하는 거겠죠. 근데 대나무를 너라고 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의인법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죠? 세양구절. 이것도 이제 한자성어 좀 많이 나온 건데, 뭐 이런 정도 의미예요. 뭐, 이런 겨울에 추위를 이겨내는 어떤 못 높은 절개. 이런 정도 의미예요. 그러면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는 높은 절개는 대나무 너뿐인가 하노라. 그럼 맨 마지막에 이 대나무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대나무는 이런 예찬의 대상이 되겠죠. 이런 정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나무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는 뭐 하나밖에 없지. 대나무는 결국 뭐 한다? 눈 속에서도 푸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 굽지 않은 존재이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정리했죠. 이 높은 절개를 갖고 있는 게 그건 누구다? 대나무다. 이렇게 정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나무의 절개에 대한 찬양. 이게 기본적 내용이겠지. 그래서 대놓고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원천서 자체가 자기가 그 뭐라는 거야? 자기 자체가 결국은 이런 절개가 상당히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 고려조가 망하더라도
또는 뭐 고려왕조의 내가 충신이기 때문에 항상 고려왕조에 대한 충성과 뭐 아니면 절개와 지조를 잘 지키겠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그거를 뭘 가지고 이런 대나무를 가지고 그 자기의 충절을 얘기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이 시에 나타난 상황은 뭐가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은 상황 자체는 대나무를 관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기본적으로 대나무를 관찰하고 있는 거고 정서는 그런 대나무에 어떤 절개, 다른 말로 하면 뭐 지조 이런 게 있죠. 이런 거를 예찬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거는 대나무의 뭐에 대한 거냐면 그래서 대나무 자체가 갖고 있는 게 보통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전에 다른 시대에서 볼 때 대나무들은 이런 걸 갖고 있죠. 어떤 불변, 말 그대로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나무 자체가 실제로 눈이 있거나 아무리 춥거나 그래도 다른 식물들과 다르게 또는 뭐 다른 뭐 나무들과 다르게 꽃들과 다르게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시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시조 같은 경우는 기본 시작이 고려 시대야. 그리고 유일하게 고전 중에서 현재까지 지속되는, 즉 고전들 보면 중간중간 다 소멸됐지만 이 양식은 이 시조 양식은 이렇게 간 이 시조 양식은 여전히 지금도 써먹고 있기 때문에 시조는 소멸된 시기 자체가 없다. 이런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유일하게 이제 다른 고전 중에서 얘만 유일하게 이제 소멸 시기가 없는 이런 정도의 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18쪽으로 넘어가세요. 자, 118쪽에 강호사시다고 나오는데 이 강호사시사도 기본적으로 글의 종류는 시조예요. 얘도 이제 글의 종류는 시조인데 얘 같은 경우 연 자체가 지금 몇 개가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시조 중에서 이런 연시조가 되겠죠. 근데 연시조도 앞에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시조의 기본적인 그 운율은 그대로 따라가요. 더구나 지은 사람 자체를 보면 여기도 이렇게 나오지만 누구예요? 양반이죠. 이름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양반일수록 규칙과 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연만 많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지키는 건 다 지켜요. 보면 실제로 그래서 이 몸이 맨 마지막 끝나는 것도 그 세 글자 고정 잘 지켰죠. 자, 그리고 이 제목의 의미 자체를 보면 강호사시사인데 이렇게 끊을 수 있겠죠. 강호에서 끊고 사시에서 끊고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강호가 이제 얘기하는 게 자연이겠죠. 자연을 의미하는 거고 사시는 사계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에서의 사계절에 관한 노래 이런 정도의 내용이에요. 이 시의 특징을 보면 전체에서 보면 전부 다 맨 마지막에 역군이 있었다, 역군이 있었다, 역군이 있었다, 역군이 있었다. 맨 마지막에 이 역군에다가 반복되는 게 이제 특징이죠. 그리고 여기 해석을 보면 역군이 있었다는 다 뭐야? 임금의 은혜이시다. 이렇게 해석했죠. 그죠?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금의 은혜 자체니까 어떤 충성심에 관한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의 사계절에서 내가 뭐 한다는 거야? 자연 친화적으로 놀고 있는 거고 편하게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임금의 은혜, 이 임금의 은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거에 대한 얘기겠죠. 어떤 유교의 마인드를 얘기하겠죠. 유교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갖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보면 이런 뭐 충이 나오거나 또는 효가 나오거나 이 열이라는 게 지조나 절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일부 드러내는데 아부처럼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아부라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사대부들이 갖고 있는 어떤 유교적인 걸 배우고 그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튀어나오는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마음이나 가치관이라 보면 돼요. 자, 그리고 각자 1, 2, 3, 4연에서 정확하게 뭘 보여줘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하나씩 보여주는 거죠. 자, 이거는 현대어플리가 좀 나와 있으니까 좀 편할 겁니다. 자, 처음에 보세요. 강우에 봄이 드니, 그럼 자연 속에 봄이 드니, 미칠 정도로 흥이 절로 난다. 그럼 여기에서 얘기한 이 흥이라는 거는 흥겨움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봄이 되니까 미칠 정도로 흥이 절로 나. 그러니까 나는 자연 자체가 그만큼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 탕류개변에 탕류개변이라는 건 지금 나왔죠. 막걸리나 마시며 노는 시냇가에 물고기가 안주로 내가 삼고 마시고 있구나. 그러면 이 사람을 볼 때, 이 현대어플을 볼 때 막걸리를 마시고 있거나 그냥 물고기를 잡아서 안주로 하고 있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뭐 굉장히 뭐 좋은 음식 먹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런 태도겠죠. 안분지족 또는 이제 다른 말로 해서 시험에 가끔 뭐 안빈낙도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 가난한 속에서도 뭐 한다는 거야? 만족함을 즐기고 있다는 거지. 이게 되게 뭔가 신기하거나 비싼 음식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나 마실 수 있는 그런 거고 뭐 그런 거지만. 자, 근데 이렇게 이미 한가하게 지내는 것도 다 임금의 은혜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이 임금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뭐기 때문에 뭐 사대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수에서는 뭘 보여주는 거야? 이런 일수에서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강우에서 뭐 한다? 강우에서 봄을 즐긴다. 이런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수를 보세요. 자, 강우에 여름이 드니 초당에 일이 없다. 이 초당이라는 건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초당이란 거는 초가집을 얘기한 거예요. 초가집에 일이 없다. 할 일이 없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없다. 할 일이 없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한가롭다. 이런 정도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름인데도 뭐 자연스럽게 그냥 편하게 지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믿음이 있는 강물결은 나에게 바람을 보낸다. 시원한 바람을 보내준다. 근데 여기도 보면 강물결 자체가 뭔가 믿음직스러워.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에도 뭐가 쓰였다고 볼 수 있어. 여기에도 보면 사람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이런 의인화 자체가 보이겠죠. 나에게 시원한 바람을 보내줘. 그럼 이 몸이 이렇게 서늘하게 보내는 것도 임금의 보내이다. 근데 여름이니까 이 서늘하다는 표현은 말은 서늘하다 했지만 실제로는 이 말과 똑같은 말이겠죠. 시원하다. 이런 말과 똑같겠죠. 결국 이 몸이 이렇게 시원하게 보내는 것도 임금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3절 보세요. 강호의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 그러니까 이 맨 마지막에 있는 고기마다 살쪄 있다. 이런 걸 통해서 보면 가을은 어떤 계절이야? 이런 여유가 있고, 그죠? 또는 풍요롭거나 또는 어떤 뭐 풍성함 이런 것들이 있는 계절이다. 이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가을 같은 경우는 청고마비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말은 살찌고 하늘은 높다. 왜냐면 가을 자체가 가장 뭐 열매도 맺고 추수도 할 수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다른 계절보다 가장 여유가 있는 계절이죠. 그다음 소정에 작은 배에 그물을 싣고 흐르도록 던져두고 이 몸이 이렇게 한가롭게 지내는 것도 임금의 은혜이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 소위라는 거는 이 사람이 진짜 뭐 한다는 거야. 고기잡이를 많이 하겠다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형태에서 보면 나중에 시험에서 뭐 하다가 고기를 잡으려는 목적 자체를 상당히 많이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면 이런 게 전부 다 오답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수 삼수에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수에서는 아까 뭐 했어요? 초당에서 이런 뭐 초당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모습 이런 게 나온 거죠. 그 다음 삼수에서는 가을에 뭐 고기잡이 하며 소위라는 어떤 여유로움 이런 걸 갖고 있죠.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사대부잖아요. 진짜 어부가 아니기 때문에 고기를 꼭 잡아야 되는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자는 고기잡이에 몰입하고 있다, 몰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다면 걔는 전부 다 오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수를 보세요. 자, 강우의 겨울이 드니 눈의 깊이가 한 자가 넘는다. 이
한자가 나오잖아요. 이 자이라고 나오는데 이 한자는 지구로 치면 한 30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자체가 상당히 많이 와 있는 거죠. 그 다음 삿갓을 비드님이 쓰고 도롱이로 옷을 삼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삿갓이나 누역이라는 게 그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할 때 그 당시에는 우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산 대용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게 뭐 집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것도 뭐 삿갓과 더불어서 뭐 비싼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누역으로 옷을 삼아 이 몸이 이렇게 춥지 않게 지내는 것도 임금의 은혜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맨 마지막 이 사수에서는 이런 걸 보는 거죠. 눈 쌓인 가운데 자기가 춥지 않게 지내는 것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기본적인 뭐 형태를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각자 하나씩 얘기하고 있는 게 특징인 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임금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한 게 또 하나의 특징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두 가지가 보이죠. 그러면 그 전체적으로 볼 때 자연에서 한가롭게 논이는 거니까 이 전체 내용은 이런 뭐 자연 친화의 형태부터 그죠? 이런 거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 중간중간 보면 이 사람이 뭐 돈이 많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되게 가난한 것 같지만도 그 안에서 자기의 만족감을 느끼는 거니까 전체에서 볼 때 이런 안분지족의 모습 자체가 잘 보이고 있는 특징이죠. 그래서 전체주의를 보면 자연친 안분지 이렇게 나오는데 어차피 연시조 같은 경우는 연마다 내용이 조금씩은 이런 식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연마다의 각자의 주제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개 작품에 대한 얘기 다 끝났는데 뭐 이거 강의까지 다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수업 준비하시면 됩니다.